이번 영상은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중 첫 번째 법칙에서부터 6번째 법칙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법칙,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입니다. 이 챕터는 아주 특이하게도 바닷가재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바닷가재들은 신경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고 뉴런이 커서 과학자들이 관찰할 때 굉장히 용이한 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생물의 뇌와 신경의 구조, 반응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이 바닷가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특이하게도 이 바닷가재가 인간의 행동과 굉장히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던 피터슨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 바닷가재의 경쟁 구도입니다. 이 바닷가재들은 얼마 안 되는 좋은 보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끊임없이 경쟁을 하는데 이렇게 경쟁을 하는 바닷가재들의 몸 속에는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 그리고 승패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바닷가재의 몸에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증가를 하는데 이 세로토닌이 다시 바닷가재를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만들고 파이팅 넘치게 만들고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싸움에 유리하게 만든다는 거죠. 싸움에서 패배한 바닷가재는 반대로 세로토닌 비율이 낮아지고 옥토파민이라는 호르몬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옥토파민 수치가 높아진 바닷가재는 웬만한 일이 있어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움츠러들고 자꾸 도망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승자의 자세, 패자의 자세가 어느 정도 본능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바닷가재는 지구상에서 3억 5천만 년 정도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생명체의 본능 속에는 서열 구조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이 서열 구조가 생명체의 적응이나 생존에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통 이 서열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우리의 몸속에는 서열 구조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싸움에서 패배하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의 몸속에서는 마치 패배한 바닷가재처럼 옥토파민 수치가 증가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은 점점 더 의기소침해질 테고요. 그리고 말투나 행동이 점점 주눅든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자세가 주변 사람들한테 피드백 된다는 겁니다. 주눅든 사람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맨날 주눅 들어있고 자기 의견도 제대로 말 못하고 맨날 무슨 일 생기면 도망가기 바쁘고 좀 별로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사람 자체를 패배자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주변 사람들의 태도는 다시 돌아와서 본인한테 또 악영향을 미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괄시하는 거에 대해서 또 주눅이 들고 또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이런 식의 악성 피드백이 반복되다 보면 처음에는 되게 사소한 실패였을지언정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커져서 점점 주눅들게 되고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조던 피터슨의 이론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죠.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해도 일단 한번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마치 승리자처럼 몸을 곧게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변인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오겠죠. 이들의 몸속에는 세로토닌 수치도 높아질 거고요. 이 높아진 수치가 다시 긍정적인 자세로 발현이 될 거고 주변 사람들은 또 그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겠죠. 이것이 작가가 말하는 양성순환의 고리입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도 바닷가재처럼 자세와 겉모습으로 상대를 평가한다. 따라서 패배자의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도 당신을 패배자로 취급한다. 반대로 당신이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 역시 당신을 다르게 보고 그것에 맞게 대우한다. 몸을 똑바로 하라는 말에는 정신 역시 똑바로 하라는 요구가 들어있다. 똑바로 선다는 것은 존재의 부담을 자진해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는 것, 인생의 안팎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조던 피터슨의 첫 번째 법칙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법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약 꾸준히 잘 챙겨 드시나요? 저는 자주 거르기도 하고 마지막에 2-3봉 정도는 꼭 남겨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만 이런 줄 알았는데 이 책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자기가 아파서 치료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약을 안 먹고 버린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애완견이 아파서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저희 집 둔둔이 약 먹일 때는 핸드폰 알람까지 맞춰놓고 정확히 약을 먹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인 성향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왜 자신에게만 이렇게 가차없이 구는 걸까요? 특이하게도 이 작가는 그것의 원인을 성경에서부터 추론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창세기의 이야기를 조금 빠르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한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게 순수한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이게 되고요. 하와는 이 선악과를 아담에게까지 건네주게 되죠. 두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서 숨게 됩니다. 조던 피터스는 이 과정을 인간이 자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때라고 해석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자유를 알게 되긴 했지만 자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노동을 하게 되었고 출산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죠. 이후 역사 속에서 인간이 자행했던 수많은 악행들, 이것 역시 자유와 자의식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피조물인지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긴 시간을 겪으면서 잔인한 역사들을 만들어 왔고 인간은 이런 스스로를 경멸하고 부끄러워하고 회피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쯤 돼서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인간이 만약에 아프다면 그 악한 인간을 돌봐줘야 될까요?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혐오와 자기 경멸, 수치심과 자의식으로 괴로워한다. 그들은 보살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결점과 부족함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부끄러워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고통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돕는 데 발벗고 나선다. 동물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데도 정성을 다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고 또한 악한 부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자기 자신을 돌봐줘야 할 사람처럼 대해주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인류를 혐오하는 데 사로잡히지 말고 삶의 의미를 쫓으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인류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가차없이 굴고 못되게 굴고 악마성을 발휘한다면 결국에는 이 세상도 굉장히 비극적인 공간이 되고 말 거라는 거죠. 세상의 혼돈을 줄이고 희망찬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봐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이 책의 두 번째 법칙이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법칙.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네, 세 번째 법칙은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입니다. 이 장은 굉장히 시니컬하게 느껴지는 장입니다. 작가의 어투가 상당히 단호하고 날카로워서 조금 따갑게까지 느껴지는 장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자면 몸과 마음이 선하고 건강한 사람과만 어울리라는 거죠. 인생이 타락한 사람들, 쾌락만 쫓는 사람들,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과격하게 말하면 인생의 패배자들, 이런 사람들이랑은 어울리지 말라고 말하는 장입니다. 내 스스로를 소모하고 희생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는 것을 이른바 병적인 관계라고 보고 있고요. 작가는 이런 병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을 구해주거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 또한 허영심이나 나르시시즘으로 해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한 이타적인 시선 또한 그냥 나 스스로를 위한 위안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차없게 느껴지는 장이기도 한데 이 작가는 자신의 인문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작가에 따르면 선하고 건강한 사람을 만나려면 강인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부단한 노력을 해서 겸손해지고 용기 있어지고 또 현명해져야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이 책의 3번째 원칙이었습니다. 4번째 원칙.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네, 4번째 원칙입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라. 이거는 정말 저한테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조던 피터스는 인생을 게임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인생의 게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성공과 실패라는 그 기준은 단 한 번의 게임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 게임의 목적은 내가 이기고 지느냐가 아니라 내가 성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을 했다면 그 게임은 승리한 게임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승리를 목표로 하고 어떤 성장을 목표로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목표를 조던 피터스는 이 장의 핵심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심리학 실험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입니다. 실험자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농구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문제를 내요. 지금 저 영상에서 서로 몇 번이나 패스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영상을 틀어주면 이 피실험자들은 계속 그 농구공의 패스 횟수를 셉니다. 실험이 끝나면 참가자가 와서 묻는 거예요. 아, 공 잘 세셨어요? 그런데 그 화면 안에 있던 고릴라는 보셨어요? 공에 패스만 헤아리던 사람은 화면 한가운데에 갑자기 큰 고릴라가 나타나도 자각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목표는 오로지 패스 횟수를 세는 데에만 있었고 고릴라를 보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각 처리 과정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된 고릴라라는 정보는 생략돼 버린 거겠죠. 엄청나게 신기한 실험이죠. 마치 나라면 안 그랬을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릴라를 못 본다고 해요. 이 실험은 우리에게 목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정말 널리고 널렸죠. 그런 사람들한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나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시선을 나로 돌려서 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목표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고도 몰랐던 것들 혹은 보고도 모른 척 회피해 왔었던 것, 그런 문제들을 정면에서 마주하고 해결하는 것만이 더 나은 내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해라. 이 책의 4번째 법칙이었습니다. 5번째 법칙.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여러분, 주변에서 4살 배기 혹은 7살 배기 아이들 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때 아이들은 정말 보통은 진짜 천사처럼 귀여운데 가끔 나쁜 행동을 할 때는 진짜 얄밉고 가끔은 악마처럼 보일 정도로 통제가 안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막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아휴, 그래, 애가 무슨 죄야. 저거 다 교육을 잘못 시킨 부모 탓이지. 이렇게. 그렇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이는 원래 순수한 건데 부모나 사회의 영향으로 그렇게 나빠진 걸까요? 조던 피터스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함과 악함을 같이 가지고 태어나고 일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더 높은 공격성을 타고난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는 보통 아이가 사회로부터 악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조던 피터스는 반대로 이런 악한 부분을 가진 아이들 그리고 절제력이 없는 아이들이 사회화가 되면서부터 자기 제어 능력이 생기고 가다듬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폭력은 당연한 것이다. 폭력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평화다. 평화는 배우고 익히고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아프더라도 적당한 처벌과 훈육을 꼭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아이를 제때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예절과 규칙이 결여된 상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막 자라난 아이에게
친구들이나 주변 어른들은 애정을 쏟지 않겠죠. 교육을 해주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면 아이는 또 한 번 애정과 교육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악성 피드백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것은 비단 개인적인 가정사가 아니라 사회로 뻗어나가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조던 피터슨의 5번째 법칙이었습니다. 6번째 법칙.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이 말은 이제 너무 유명한 말이죠. 세상 탓하기 전에 네 방부터 정리하고 네 침대부터 정리하고 너 주변부터 단속해라. 이런 말은 수많은 명사들의 연설에서 반복적으로 사용이 된 말이고요. 성공학 책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말이 된 걸까요? 자, 우리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이것은 매우 역설적이게도 세상이 악과 혼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홀로코스트 혹은 크메르루즈의 킬링필드 아니면은 컬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굉장히 크고 작은 끔찍한 학살극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매일같이 악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정도로 위험한 곳이라는 거죠. 자, 더 무서운 점은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은 비난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향해 돌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이 사회는 다 썩었으니까 내가 다 없애버리겠어.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과 폭력적인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항상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에 작가는 주목합니다. 조던 피터슨이 이 책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솔제니친처럼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바로잡고 훌륭하게 자기 일을 해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사악한 곳이 아니다. 그 후에도 자신부터 달라지려고 계속 노력한다면 인간의 삶에서 비극마저 사라질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 선한 삶을 살기로 한다면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 모두 진실만을 말하고 높은 곳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바로 이 타락한 지구에 영원한 천국을 세울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이 책의 6번째 법칙이었습니다.